할게. 당사자 변경. 소의 변경이라고 우리가 객관적인 이런 상태에서 청구의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때 소에는 사실은 주체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은 이 객체가 추가되거나 추가된 다음에 빠지거나 뭐 이런 동일한 주체 사이에서 이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당사자 변경이라고 하는 주체에서의 변경인데, 이때도 우리가 일부 계속 말은 해왔어. 사실은 참가도 특수하게 참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했지만 당사자가 변경되는 거지. 참가를 하니까 공동소송인이 된다든지 해서 후발적으로 추가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특별히 참가라고 해서 지금 앞에서 한번 했고, 이제 당사자 변경이라는 걸 하지. 당사자 변경은 두 종류가 있어. 임의적. 그러니까 당사자가 임의로. 그 다음에 소송승계라고. 넓은 의미는 임의적도 포함해서 소송승계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계쟁물이 소송의 그 다툼의 대상이 뭔가 변경이 계쟁물의 당사자 적격 등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기존 당사자를 그대로 소송에 그대로 유지한 채 하면 이 주체, 소송의 목적, 대상이 되는 그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기존 주인한테 해봤자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등기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원래 이 등기가 내 거였는데, 내 소유물이었는데 네가 무슨 이유로 등기를 넘겨갔다 해서 등기를 말소시키는, 자기가 진짜 소유권자다 해서 방해배제 청구로 소유권 넘어갔던 것을 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애초에는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그 계약이 해제되고 해서 원상복구로서 말소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 그 을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소송 도중에 을이 병한테 그 소유권을 넘겼다든지, 또는 어떤 가옥이나 건물에 대해서 인도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가옥의 점유를 소송 도중에 병한테 넘겼다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돌려받는 이전 등기를 다시 받는다든지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건물 인도 소송을 내고 있는데, 옛날 용어로는 건물은 명도 소송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 근데 건물이든 토지든 지금 다 인도 소송이라고 법률 용어로는 하는데, 그냥 그래도 계속 건물은 명도 소송이라고 많이 불러. 건물 명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종전에 점유하고 있던 건물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결국은 판결문상 그렇게 피고로 나와서 해봤자 새로운 병이 건물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으면 허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명도 청구 소송에서는 뭐를 걸고 시작하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점유를 딴 사람한테 못 넘기게. 만약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말소 등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한편 변론 종결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그나마 괜찮다고 그랬지. 변론 종결 뒤에 벌어지면 을로부터 병으로 넘어가 있으면 을한테 받은 판결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 병에게 기판력의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218조 1항의 뒷문장이 있잖아. 원래는 상대적 효력이긴 하지만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긴 하지만 그 뒤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판결의 실효성 때문에 기판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편 그 승계를 받은 사람의 절차적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승계의 개념을 둘러싸고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책정할 건지에 약간의 추가적인 논의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변론 종결 뒤에 넘어갔으면 판결문에 나오는 사람 같고 그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한테 이 판결의 효력을 생길 수 있게, 효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218조 제도랄까, 그 규정이 218조에서 있다는 걸 확인했지. 지금은 요거는 소송 도중에 변론 종결 소송 계속 상황에 바뀌었을 때인데, 임의적은 그런 상황이 없어. 지 맘대로야. 내가 체리한테 소송을 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민철이한테 낸 게 잘못 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건 민철이가 무슨 회사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민철이한테 빌려줬는지 회사한테 빌려줬는지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실제 자기가 잘못 삼은 거야. 그럼 앞에서도 조금 잘못 삼은 거 비슷한 게 뭐가 있니? 당사자가 사망한 자 모르고 냈는데 보니까 사망했네. 이거는 이미 소송 도중에 사망했던 경우랑 틀린단 말이야.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것은 절차를 중단시키고 이 승계에 있어서 당연승계라고 해서 당사자를 바꾸는 제도가 있어, 상속인으로. 근데 애초부터 죽었는데 여기쯤 와서 그렇게 가봤자 이거 이상해지네 하고서 아들로 당사자를 바꾸는 것 등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때 판례는 어떻게 처리해줘? 다행히 그것을 표시정정으로 처리해 주는데 학설은 이게 표시정정으로 하기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별도의 일단은 법인격체인데 단순히 표시정정은 뭔가 동일한 법인격체에서 표시만 수정한다 개념인데 그때 그걸 쓰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 이 비판도 학설은 해. 근데 실무는 그렇게 처리해 줘, 다행히도. 하여튼 그런 것에서의 임의적이란 말이야. 뭔가 변동이 없어. 소송 도중에 변동은 없는데 뭔가 아차 싶어서 자기가 바꾸는 거야. 바꾸는 이유는 있겠지. 근데 아차 싶은 거지. 이런 경우는 인정됐으면 하는 게 내가 주장하는데 실무상은 인정한데 아까 말한 대로 민철이가 개인적으로 빌려갔는지 민철이가 1인 회사 비슷하게 하나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서 빌려갔는데 결국 회사의 대표자인 사장인 연철이가 빌려갔는지 지금 구별할 수 있겠어? 일반 사람은 잘 구별 못하는데 잘 봐봐. 연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얘가 아니라 사장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민철이가 갖고 있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빌려간 건지 자연인 민철이가 빌려간 건지가 헷갈려. 그래서 일단 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컨대 법인으로서의 대표자 민철이한테 냈다가 자연인으로서의 민철이가 빌려간 것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자연인 민철이가 빌려갔는데 뭔가 회사가 이게 빌려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실무는 이것조차도 인정 안 된다고 그래. 이것조차도. 그런데 나는 그런 정도는 당사자가 바뀐 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 다만 피고의 경정이라고 해서 하나 제도는 있어.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큰 윤곽을 보자. 당사자 변경에 임의적 당사자 변경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봐. 임의적으로 당사자 변경하는 것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조문에는 몇 개 있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도 원래 그 상황은 이미 소송 전에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뭔가 때문에 누락됐어. 그 사람을 추가하는 거니까 임의적이지. 임의적. 이해하겠지? 뭔가 실제 변동이 있었던 건 없어. 빼먹은 거지.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도 소송 전에 뭔가 상황이 있었는데 을만을 상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병을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싶다 해서 70조에 의해서 70조를 보면 68조, 67조 내지 69조를 준용한다고 그래서 그 내지의 의미가 68조가 포함된다는 의미 주의해서 국어적 표현을 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68조가 준용되면서 이것도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되지. 그 다음에 260조가 피고의 경정이야. 그래서 260조 조문을 한번 읽어봐. 260조. 이게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 사자명의 소송에서 관련된 조문이야. 읽어봐. 260조. 읽어줘봐. 제260조 피고의 경정. 정보와 피고를 잘못 삼았을 때, 잘못 지정했을 때. 제1심 법원은 결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으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후에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68조 준용하고 지금 피고의 경정은 셋 다 뭐가 있냐면 할 수는 있는데 그 일정한 요건에 할 수 있는데 시기적인 건 1심이라고 조문에 딱 있어. 1심에 한해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이 제도도 못 쓰는 거야, 요건상. 근데 대법원이 그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을 항소심에서 한 것에 대해서 놓쳐가지고 내가 판례평서 한번 들어갔다고 있던 게 그거야. 항소심에서 했는데 놓쳤더라고. 대법원이 그걸 전제로 놓치고서 그게 문제 있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딴 걸 갖고 문제 삼던 거가 나한테 한번 포착된 적이 있어. 그 다음에 피고의 경정. 요거는 잘못 삼은 경우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내가 을로 삼았었어야 되는데 병으로 잘못 삼았기 때문에 병으로 바꾸겠다 이런 거 인정 안 된다는 거지. 아까 그 한계적인 상황이 법인격이 혼돈이 와서 이게 회사에서 빌려간 건지, 즉 회사의 대표자가 빌려간 건지, 그 대표자 개인이 빌려간 건지, 이게 좀 한계적인 상황인 거야. 그런 게 한계적인 상황인데 실무는 거기까지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 피고의 경정을, 즉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조문에 있는 대로만 빼고는 안 인정하려고 그래. 실무는 임의적으로 당사자가 뭔가 미스나간 것 때문에 또는 뭔가 의도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나 뭔가 잘못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이렇게 표현돼.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실무에서 규정에 있는 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규정에 있는 요 세 가지 규정이 있는 거에 범주에서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을로 삼다가 을이 아닌 것 같아, 병이야,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거지. 그럼 밑에 소송 승계는 뭐냐? 을로부터 병으로 아까 말한 뭐 소유권이 이전됐다든지 계작물이라고 그래서 그 점유를 넘겼다든지 하는 상황이 소송 도중에 발생한 것을 소송 승계라고 하고, 소송 승계 중에 이제 당연 승계는 그 오른쪽 가서 보면 233조 이하의 절차적인 규정이고 당사자 변경으로서 나타나는 조문은 아니지만 233조 이하에 보면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다든지 했을 때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한다. 그때 절차적인 용어로는 수계한다라는 표현을 써. 절차를 수계한다. 그 절차를 수계하다 보니까 당사자는 승계가 돼. 그 다음에 사망의 경우는 당연히 승계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당연 승계는 233조 이하이고, 이거는 사자 명의 소송 등에 있어서 애초 소재기 시점부터 사망한 게 아니고, 당사자가 소송 도중에 사망한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이야. 그렇게 해서 절차가 수계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쪽에 당연 승계라는 영역에서 그건 당사자가 그래서 상속인으로 승계가 되는 거다. 소송 도중에 사망을 했으면. 그다음에 물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뭐 소송 대리인이 있냐에 따라서 절차가 일단 중단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당연 승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여튼 사망이 되면 중단되고 나서 누가 이어받느냐?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한다. 절차를 수계한다는 개념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 승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야. 한편 특정 승계는 요게 이제 본래 우리가 소송 승계라고도 부르지. 그러니까 당연 승계하고 합쳐서도 소송 승계라고 부르고, 요 특정 승계만 해도 소송 승계라고 부르는 거야. 협의의 소송.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승계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뭐 가처분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한편 입법적인 연역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소송 도중에 넘기는 것을 막지는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못 넘기게 하는 가처분 제도는 있지만, 하여튼 그게 있다는 것은 그 전제로 넘기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아. 가처분에 걸어서 막는다든지 하는 개념이 있지만, 그런데 입법례에 따라서는 소송이 시작하면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입법례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한편 그거는 우리는 왜 채택을 안 했냐면, 소송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을 못하게 한다? 소송 제기된 것만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하여튼, 또는 뭐 우리는 일본법 받아들였으니까, 일본이 그랬으니까 뭐 받아들였겠지. 하여튼 소송 도중에 처분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즉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사자를 항정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 항정이란 말 좀 어려워. 고정한다 비슷한 용어인데, 항정. 이게 항상 항자야. 항상 이게 세팅을 그냥 못 바꾸게 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쓰는 용어 같아. 항정.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이렇게 계작물을 양도 양수 뭐 시킬 수 있는 이런 것 자체를 처분하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승계라는 상황으로서 대처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승계인이 81조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참가 승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승계된 사람이 거꾸로 기존 당사자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것을 82조의 인수승계라고 그래. 인수승계.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윤곽이야. 당사자 변경의 전체적인 윤곽이야. 머릿속에 딱 그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객체에서의 소의 변경 내지 청구의 변경처럼 이쪽에 변경되는 건데, 사실은 참가도 어떻게 본다면 변경인 거지. 이긴 한데, 참가는 또 특별히 한 챕터에서 우리가 설명을 한 거고, 여기는 그걸 빼놓고서
얘기하고 있고, 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하고 결국 또 어디서도 접점이 나오냐면 앞에서 우리가 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실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하고 또 연결되지. 아까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이 조문에 있는 거 말고는 실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주관적 추가적 변경을 실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주관적 추가적 병합에 있어서 학설은 어느 정도 인정하려는 입장이 더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나도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쭉 봐. 그다음에 변경은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는 교체만 생각하지만 추가하는 거가 더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다음에 추가하고 기존 당사자를 빼버리면, 기존 당사자가 나가버리면 탈퇴하거나 한다든지 하면 이게 다시 교체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기존 당사자가 안 나간다면 추가되는 상태로 진행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동소송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정도 이해하고, 그 안에 얘가 아까 그 주인한테 팔은 건지 법인으로서의 주식회사한테 판 건지, 다만 주식회사한테 팔았지만 그 법인의 대표자가 그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걸 나는 인정하려고 하는지를 본다면,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대단히 중시하는 나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를 상대로 했던 소송과 갑자기 이제 바꿔서 그 자연인으로서의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게 뭔가 이게 바꾸면 이 방어에 있어서 뭐가 이게 보호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사안은 잘 보자 이거지. 회사로 했더라도 결국은 누가 소송을 수행하냐면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자연인으로서의 대표자니까 결국 소송에서의 우리가 법적인 주체는 법인이냐 개인이냐의 다른 존재로 보지만 실제 등장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거지. 그 대표자, 그게 법인의 대표자가 됐든 개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이든 같은 사람이니까 이걸 바꿔줘도, 당사자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한 이해관계는 뭐가 있겠어? 우리가 소 변경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소를 변경할 때의 이 기본적인 이익 불이익을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어?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 생각할 때도 막 얘기했던 게 뭐야? 원고는 뭔가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지. 자기의 편의성 때문에. 근데 피고는 바꿔지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방어의 범위가 틀려지잖아. 방어의 대상이 틀려져 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피고의 그런 절충점을 찾아야지. 한편 법원의 입장에서는 뭐야? 공익적인 차원에서 소송 절차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걸 막바지에 갑자기 바꾸면 굳이 그거 그렇잖아. 그지? 소송 경제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추가로 되면 전체적인 템포가 그렇다 뭐 그런 취지야. 근데 한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뭐 뒤늦지만 않는다면 조금 늦은 경우이지만 그냥 받아서 진행하는 게 더 어차피 얘가 관련자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건데, 이쪽에서도 당사자 변경도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객체의 변경보다 더 큰 불안한 요소가 뭐냐면, 객체의 변경일 때는 적어도 주체는 동일하잖아. 대상만 추가 내지 교체되는 건데, 여기는 주체까지가 새롭게 뛰어들어오는, 끌려 들어온다든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은 일정 부분 자기가 방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 갑과 을의 싸움에 지금 병이 뭔가 중간에 들어와서 자기도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병의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 점에서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사람과 개인으로서 사람은 결국 같은, 주체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틀리지만 같은 사람이 방어를 했으니까 그 방어의 이익에 있어서 그다지 더 고려할 필요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판례 평석을 한번 들어갔어. 이게 각주 2에 있는 판례인데, 내가 판례가 부정한 것에 대해서 각주 2에 부정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 사례야. 그래서 그 박스 또 밑에 하나 나오는 거에 그게 98년 1월 23일이 평석을 했다는 거고, 그 바로 위에 판례는 종래부터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불허했다라고 보일드체하면서 98년 뭐 등등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한계적인 상황은 나는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요 판례가 요에서 부정을 해버렸어. 그렇게 됐고, 그럼 구체적으로 있는 건 뭐냐? 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13-84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거지. 13-85도 설명했지.
우리 판례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조문하면서 의외로 딴 거는 이런 실제 논리보다 좁게 해석한다든지 좁게 인정하려는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되게 적극적이야. 그래서 실제 조문도 이때 뭐 후발적인 경우까지 했지. 후발적까지 이런 걸 인정해야 되느냐의 반발도 있는데 해버린 거지. 13-89. 그다음에 피고의 경정 13-86인 거지. 피고의 경정에서 하나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사자명의 소송일 때 실무적으로 표시정정으로 처리하는 거와 학설적으로 피고의 경정제도, 이때의 경정은 판결의 경정할 때의 경정과 용어가 같은데 이때의 경정은, 피고의 경정은 변경의 의미야. 판결을 정정한다는 의미에서의 경정보다는 좀 센 의미야. 같은 경정을 쓰지만 표시정정할 때의 정정, 경정, 판결 경정은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기, 오류, 뭐 잘못 계산한 숫자 같은 걸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피고의 경정은 변경의 의미야. 그럼 언제 그 얘기를 했냐면 오른쪽에 그 박스로 처리한 건 뭐냐면 표시정정으로 처리했을 때와 피고의 경정으로 처리했을 때 실제 차이는 뭐냐. 실무상 표시정정으로 처리하면 시효가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피고의 경정으로 하면 내가 을로하다가 아버지를 죽은지 모르고 하다가 원래 거래 아버지하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뒤늦게 돌아가셨네. 그러면 아들하고 상속인하고 내가 싸웠었어야 되네 하고서 지금 바꾸려고 할 때 실무는 어떻게 처리해 준다? 표시정정으로 처리해 준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이게 9년 막 한 8개월쯤에 시효 10년짜리인데 가까스로 소송을 내가지고 10년 전에 냈기 때문에 시효를 중단시켰어. 근데 시효를 중단시키다가 소송을 하는데 이게 아들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버지가 죽었네. 그러면 아들로 바꾸는 이 작업을 했는데 이게 한 10년 넘어서면서 소송 도중에 바꿨는데 이걸 표시정정으로 처리해주는 실무에 의하면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게 피고의 경정으로 되면 난점이 뭐냐면 피고 경정 신청을 한 때 시효 중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시효 중단시킨 거하고 이렇게 새롭게 바뀐 것은 당사자가 바뀌었으니까 이 당사자 바뀐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 따져지는 거의 개념이 되니까 시효 중단의 10년 넘었으면서 시효가 완성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오른쪽 박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판례는 앞에서 사자명의 소송에서 나오는 건데 보통은 모른 채 했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 아들로 바꾸는 건데 심지어 최근에 알면서도 한 상황이 하나 나왔어. 2011년 건에 그 각주 8. 이게 뭐냐면 제2금융권 회사에서 10년 이제 되니까 그 채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10년 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켜야 되니까 보통은 한번 이렇게 갱신한다는 차원에서 시효를 중단시키는데 보니까 몰랐을 때 말고 알았는데 상속인을 미처 지금 파악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알면서도 내놓은 거야. 왜 그렇게 했냐면 알면서 내고 소송 도중에 이제 그쪽 상대방의 그 옛날 호적등본, 지금 뭐라 그러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거?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제 소송 전에는 함부로 입수할 수 없어. 여러분이 등기부는 아무나 돈 내고 볼 수 있어. 그건 공시하는 거니까. 근데 재산관계 이게 아닌 그 가족관계 등록부는 일정한 가족 말고는 못 봐. 그거는 아무나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상속인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파악을 상대방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거야. 공시적. 옛날에는 막 그 동사무소 비공시적으로 떼기도 하고 막 했는데 하여튼 요새도 막 무슨 그런 거 뭐 심부름센터 막 하고 막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못 보는 거야. 못 떼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을 내서 떼는 거야. 그러니까 피고의 주소도 자기가 알고 있던 주소에서 뭔가 와가지고 첫 번째 송달 안 되면 첫 번째부터도 막 그 자기가 연락을 취하는데 안 되면 주민등록번호 떼보고 싶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못 떼봐. 상대방이 어디 이사 간 거를. 그러니까 아예 주민등록번호 등이 말소된 경우는 뭐 더더욱 오리무중이지만 어디로 정상적으로 이사 갔어도 자기가 전에 살던 주소까지는 알고 이 사람이 거기에 안 살기 때문에 이사 간 걸 찾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지금 못 찾는 거야.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떼봐. 주소 좀 바뀐 주소 가르쳐달라면 안 가르쳐줘. 그럼 소송을 하고서 송달을 자기가 알고 있는 주소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서 법원이 주소 주민등록등본 할 수 없이 떼봐야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와서 떼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일반적으로는 못 떼봐. 그러니까 이때도 뭐 주소의 경우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상속인을 알고 싶은데 즉 사망하고 그 가족의 흐름을 알고 싶은데 그걸 못 떼보니까
근데 시효는 지금 10년이 되려니까 알면서도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낸 케이스야. 그럼 여기서 알고 나서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을 해주면 일단 알면서이지만 낸 때 기준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거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피고의 경정 이런 거 룰이면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때 알면서도 아마 이 제2금융기관이 알면서도 부득이 그렇게 낸 것은 시효 중단 때문에 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송하다가 상속인 등을 찾아서 표시 정정을 신청했던 이런 상황에 실무가 표시 정정을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의 사자 명의 소송은 모른 채 하다가 보니까 죽었다라는 걸 알고 아들로 바꾸고 싶다가 일반적으로 상정했던 건데, 심지어 2011년 거는 알면서도 그렇게 들어온 케이스에서 표시 정정을 허용해줬던 이런 사안이 나온 거야. 이해되겠지? 그게 하여튼 시효 중단이 언제 걸리는지가 중요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이 피고의 경정을 주장한 학설은 거기서 조금 주춤거리는 거야. 그 시효 중단의 경우는 표시 정정이 조금 더 우월한 것 같잖아. 왠지 그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그게 우월한 것 같으니까 피고의 경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의 경우는 애초에 시효 중단을 애초 거로 피고를 바꾸기 전에 종전 피고한테 낸 걸 기준으로 시효 중단을 표시 정정처럼 해주자. 뭐 이런 이론까지도 가. 어디 내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까지도 하는 학설도 있어. 요거가 그 점에서는 조금 저쪽보다 약점이랄까, 그게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런 점까지 생각하는 학설도 있어. 되겠지? 하지만 조문상은 피고 경정은 경정 신청서가 들어간 때야. 그러니까 10년이 지날 수도 있어. 피고 경정으로 처리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다.